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 선능력 류연세치과 류성룡 원장입니다. 부업은 아시다시피 운동선수죠. 한 달 만에 비온 뒤 무물보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코너에 출연하게 됐는데 오늘 주제는 임플란트입니다. 임플란트 이제 뭐 다 아시죠? 임플란트에 관한 무엇이든 물어보시면 제가 그래도 임플란트 경력이 한 25년 정도는 되다 보니까 이제는 뭐 임플란트가 뭐 어떤 건지 뭐 대충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아는 한도 안에서 어, 알려드릴 테니까 답변을 해드릴 테니까 뭐 지탄 없이 궁금한 거 있으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 달 동안 어떻게 지내셨는지요? 저는 뭐 계속 운동을 했었는데요. 최근에 지난주에 오사카 마라톤을 다녀왔습니다. 2월 26일인가? 예. 근데 보통 마라톤 대회는 일요일 날 하는데 오사카 마라톤은 월요일 날 하더라고요. 제가 월요일 날 하는 그 마라톤 대회는 그 미국의 그 보스턴 마라톤 여러분들 많이 아시죠? 예, 보스턴 마라톤 대회를 보고 참 희한하다. 월요일 날 하는 마라톤이네. 막 그날은 휴일인가? 뭐 이렇게 생각을 했었었는데 오사카 마라톤도 월요일 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오사카 마라톤을 지난주 월요일 날 뛰고 왔습니다. 뛰고 근데 문제는 이 오사카 마라톤이나 굉장히 유명한 그저께 했던 도쿄 마라톤, 동경 마라톤은 너무너무 인기가 많은 일본에서도 가장 큰 그런 대회를 했어요. 선착순이 아니라 추첨입니다. 그래서 그 추첨을 딱 하게 되면 되기도 힘들어요. 그래서 뭐 10년 내내 그 마라톤 대회를 출전하려고 계속 해도 안 되는 경우가 있고. 근데 제가 저기 그냥 운이 좋았는지 오사카 마라톤도 되고 그로부터 일주일 뒤에는 도쿄 마라톤도 된 겁니다. 그래서 오사카 마라톤을 뛰고 6일 뒤에 도쿄 마라톤. 예. 그저께 일요일이었죠? 예. 일요일 날 도쿄 마라톤도 또 뛰고 왔습니다. 6일 만에 예, 풀 코스를 두 탕을 뛰었습니다. 예. 근데 그래서 보통 오사카하고 또 도쿄는 또 가까우니까 뭐 사람들이 생각할 때 그럼 너는 계속 오사카에 있었느냐? 아닙니다. 오사카에 저는 토요일 날 가서요. 일요일 날, 월요일 날 마라톤을 뛰고 한국으로 왔어요. 왜냐? 그다음부터 그 월요일 날 뛰고 이게 그다음 주 일요일 날 6일 뒤에 도쿄 마라톤도 있는데 치과를 계속 놀릴 수는 없지 않습니까? 제가 아무리 운동이 주업이고 부업이 치과 의사를 하더라도 그래도 직원들 월급은 줘야 될 거 아닙니까? 치과가 어느 정도 운영이 돼서. 예. 그래서 저도 좀 후달리더라고요. 그래서 월요일 날 오사카 마라톤 풀코스를 뛰고 아직 피로가 회복되지도 않는데 그냥 거기서 그냥 부랴부랴 샤워를 하고 바로 한국으로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서울로 올라와서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3일 동안 진료를 하고 금요일 날 다시 동경으로 왔죠. 그래서 도쿄 마라톤 또 등록을 해서 일요일 날 도쿄 마라톤을 뛰고 예. 월요일은 휴일이었죠. 예. 예. 월요일 날 제가 다시 서울로 와서 어제 오늘 지금 진료를 하고 그렇게 진료가 좀 이렇게 단축되다 보니까 좀 밀렸습니다. 밀려서 오늘도 그냥 여기 오는 그 순간까지 진료를 하다가 제가 그냥 부랴부랴 왔습니다. 정말 철인 인생이죠. 예. 정말 6일 만에 풀코스 두 번을 뛰었는데 뭐 기록은 그렇게 썩 좋지는 않습니다. 예, 기록은 썩 좋지는 않지만 그래도 제가 6일 동안 마라톤 풀코스를 두 번을 딱 뛴 거에 대해서 저는 무한한 자부심을 갖고 있고요. 참 불꽃처럼 사는 인생이다. 예,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정말 바쁘지 않습니까? 정말 너무너무 바쁩니다. 제가. 예. 제가 뭐 일부러 만드는 막 그런 것도 있겠지만은 정말 뭐 어쩔 수 없습니다. 제가 불꽃처럼 살고 이런 인생 저의 운명이라고 딱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휴식은 제가 같이 운동하는 친구들한테 뭐 농담처럼 그런 얘기를 합니다. 불꽃처럼 사는 인생, 인생은 불꽃처럼 살아야 된다. 휴식은 무덤에서나 취하자. 예. 그러니까 내가 지금 살아있는 동안
내 육신을 탈탈 털어서 진짜 열심히 생활을 하고 열심히 인생을 살자. 정말 쉬고 싶으면 그건 무덤에서 쉬자. 예.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는 지금까지 그렇게 실천을 해오고 있습니다. 자, 저야 이제 그 지난 한 달 동안 근황을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질문이 많이 올라와서요. 일단 질문을 좀 받고 오늘 주제가 이제 임플란트에 대한 얘기지만 임플란트 수명에 대한 얘기를 좀 하려고 했었어요. 제가 그래도 한 25년을 하다 보니까 예, 임플란트 경력이 한 25년 정도 되다 보니까 예, 저도 한 몇 개 정도를 했을까요? 하여튼 뭐 수천 개를 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뭐 어떤 것들은 뭐 지금까지 25년 동안 지금까지 아무런 문제 없이 잘 쓰시는 분들도 있고 뭐 어떤 분들은 뭐 솔직히 말씀드려서 한 3년도 못 쓰신 분들도 계셨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임플란트를 한 번 하면 평생 쓴다라고 생각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는 제가 이제 뭐 방송에서 많이 말씀드렸지만 사람 생각해 보세요. 가장 정밀하고 가장 정교하고 가장 튼튼한 게 조물주가 만들어준 우리의 그 자연 치아입니다. 근데 임플란트라고 하는 거는 그 자연 치아를 그대로가 아니죠. 자연 치아를 흉내낸 보철물, 보형물인 거죠. 사람의 몸을 그대로도 아니죠. 흉내를 낸 보형물이 얼마나 조물주가 만들어준 그 신체에 비해서 튼튼하면 얼마나 튼튼하겠습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눈이 하나 없다고 쳐요. 그럼 눈이 없으면 가짜 눈, 보형 그 눈을 하나 만들잖아요. 그럼 그 눈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게 뭐 보이기나 합니까? 뭐 합니까? 근데 임플란트라고 하는 거는 이런 치아에 대한 보형물이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기능을 한단 말이에요. 유사하게. 기능까지 딱 하는데 이게 또 수명이 정말 조물주가 만들어준 것처럼 그렇게 평생 간다라고 하는 거는 그거는 정말 오만이죠. 신에 대한 도전이죠.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그렇게 뭐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뭐 평생 쓴다. 그거는 좀 오만인 것 같고요. 물론 평생 쓰시는 분들도 계시긴 합니다. 재미있는 거는요. 제가 초창기 때 임플란트를 했던 25년 전에 했던 분들은 물론 이건 이제 뭐 통계가 아니라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초창기 때 25년 전에 했던 분들은 아직까지 거의 대부분 다 쓰고 계세요. 근데 제가 경험이 막 쌓였단 말이에요. 경험이 막 쌓이면 쌓일수록 제 실력이 더 늘어야 되는데 경험이 막 쌓이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3년도 안 돼가지고 실패한 임플란트가 이렇게 된 경우도 있었다라고 한 거는 오히려 제가 경력이 10년, 15년 막 이렇게 됐었을 때, 그 이상 됐었을 때 심었던 것들이 오히려 좀 더 오래 못 쓰는 그런 것들도 있었어요. 제 경험상. 그래서 그게 왜 그럴까? 왜 나는 똑같이 심느냐고 심었는데 왜 25년 전에 심었던 것들은 지금까지 확 튼튼하고 한 5년 전에 심었던 거는 뭐 지금 불과 3년 전에 심었는데 지금 막 이런 경우도 있고 이게 왜 그럴까? 저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제가 이제 몇 가지를 생각을 해봤습니다. 첫 번째는 저의 마음가짐도 관련이 됐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는 이제 초창기다 보니까 임플란트도 굉장히 비쌌어요. 한 개당 300만 원이었어요. 지금은 임플란트 싸잖아요. 부담 없이 할 정도. 비싸봐야 한 100만 원 안팎. 그리고 뭐 심지어는 덤핑하는 데서는 뭐 30만 원도 안 받고 하는 임플란트 뭐 이런 많지 않습니까? 뭐 그렇게 광고하는데. 그러니까 그런 마음가짐. 300만 원짜리 하나를 딱 심었을 때 그 300만 원짜리 마음가짐과 하나를 심었을 때 그 30만 원짜리 그 의사가 갖고 있는 그런 마음가짐. 아마 거기에도 좀 그거는 결코 똑같다고는 할 수는 없겠죠. 300만 원에 했을 때 그 임플란트 심었을 때 마음가짐은 정말 저의 모든 정성을 다 들여가지고 물론 지금 뭐 그렇다고 뭐 정성 안 들인다는 건 아니지만 그 전에 뭐 어떤 마음가짐이었냐면은 저는 그 수술이 있으면 하루나 이틀 전부터 저는 목욕재개를 했어요. 뭔가 마음을 정갈하게 한다고. 그리고 항상 기도를 하고 그 전날 밤에 막 시뮬레이션을 하고 막 꿈꿔가면서 그런 정도의 정성에 들어가니까 좀 더 오래 쓴 건 아닐까. 막 이런 생각이 막 들기도 하고요.
또 하나는 아무래도 그때 당시에는 또 수가가 또 비싸다 보니까 케이스가 또 많지는 않았겠죠. 뭐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25년 정도 됐는데 제가 지금 뭐 1 년에 한 100 개를 심는다라고 했었을 때 그 당시에는 아마 1 년에 많아야 뭐 한 10 개 이랬겠죠. 뭐 개수의 차이에 있어서 한 10배 정도 차이가 났겠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수가도 비싸고 개수도 덜하니까 거기에 대한 데이터도 좀 부족해서 그런 건 아닐까. 막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 저는 그 가전제품으로도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계속 기술이 발달되어 버렸으면 우리는 얘네들의 수명이 더 오래돼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예를 들어서 치과 기자재 같은 것도 그렇습니다. 치과 기자재도 옛날에는 훨씬 더 비쌌어요. 예를 들어서 유니트 체어 하나가 보통 한 1,500만 원, 2,000만 원이었습니다. 20년, 30년 전에 제가 그 개업을 했었을 때는. 근데 요즘에 기술의 발전에 의해서 유니트 체어 하나가 1,000만 원까지는 안 넘어요. 근데 그 당시에 2,000만 원 가까이 되는 유니트 체어는 정말 15년을 써도 짱짱하고 자동 소독기 그때도 400만 원, 지금도 한 400만 원인데 자동 소독기 10년, 15년을 써도 짱짱하고 막 그런데 요즘에 사는 자동 소독기, 요즘에 사는 유니트 체어 예전보다는 조금 가격도 다운되고 했지만 이건 뭡니까? 뭐 3년, 5년도 안 돼 가지고 막 망가지고 막 이럽니다. 그래서 제가 막 항의도 막 한 적이 있었어요. 아니 기술이 발달되고 막 이렇게 쓰면 수명이 더 길어져야지 왜 수명이 더 짧아지느냐. 했더니 이분들이 웃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막 친구들한테 농담처럼 막 이렇게 뭐 얘기를 하면 "야 그 사람들도 먹고 살아야지. 수명이 너무 길면은 그 사람들이 어떻게 먹고 사냐." 뭐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어쨌든 제가 지금 임플란트 얘기를 하는데 지금 어 질문이 너무 많이 들어와서 좀 질문을 좀 받겠습니다. 예, 러블리 수지님. 임플란트를 하고 나니 칫솔 선택에 고민이 됩니다. 잇몸에 자극이 없이 임플란트 주변까지 꼼꼼히 닦을 수 있는 칫솔이 있을까요? 부드러운 칫솔모나 임플란트 전용 칫솔 써야 한다고 들었는데 어떤 제품이 좋은지 추천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그냥 여러분들이 보통 쓰는 그냥 칫솔을 사용하시면 좋은데 그거 보면 뭐 임플란트의 그 타이타늄 그 표면이 뭐 기스가 났기 때문에 뭐 부드러운 걸 사용해라 막 이러는데 그건 제가 볼 때 크게 좌우되지 않고요. 제일 중요한 거는 임플란트를 할 때 제일 중요한 거는 치간 칫솔을 반드시 사용하라는 겁니다. 치간 칫솔. 임플란트 하게 되면 음식물이 많이 끼잖아요. 그래서 임플란트와 자연치아 사이, 임플란트 사이 거기에는 그 공간에는 항상 치간 칫솔을 반드시 사용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임플란트를 하게 되면 적어도 2년, 3년에 한 번은 오버홀. 우리 자전거를 타시는 분들이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시청자분들께요. 자전거를 우리를 타면은 자전거를 다 분해 조립을 하죠. 우리가 이런 시계를 사더라도 기계식 시계 같은 경우에는 한 5년, 10년에 한 번씩 분해 조립을 하죠. 분해를 해서 다 일일이 세척하고 예. 다 닦고 그거 거기서 조금 다른 게 있으면은 부품 바꾸고. 이런 분해 조립을 합니다. 자전거 같은 경우는 1 년에 한 번씩 분해 조립을 하죠. 오버홀이라고 하죠. 임플란트도 마찬가지입니다. 좀 더 오래 쓰기 위해서는 적어도 2 년, 3 년에 한 번씩은 오버홀을 하는 게 좋습니다. 근데 오버홀을 왜 안 하느냐? 일단 치과 의사도 귀찮고 두 번째 비용도 만만치 않고 그러니까 비용 얘기를 하면 환자분들은 더 쓰고 일단 당장 불편한 이제 그런 측면도 있고. 근데 하지만 임플란트를 좀 더 오래 쓰기 위해서는 오버홀 같은 것도 이렇게 좀 자주 2-3 년에 한 번씩은 바꾸고 이렇게 하는 게 좀 맞지 않나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그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네버 올드 님. 오늘 뼈 이식과 픽스처를 침입했는데 잇몸 절개 부위의 지혈이 아직 피가 나는 중이에요. 저녁에 양치는 어려울 것 같고 처방받은 약은 먹었는데 헥사메딘 가글 해도 되나요? 지혈이 안 된 상태인데 해도 되나요? 그래도 지혈은 하는 게 좋지 않을까요? 근데 지혈이 왜 아직 안 됐을까요? 자, 입안에서 나는 피가 뭐 잠자고 나는데 이 베개가 다 젖어 피가 뭐 한 바가지를 쏟았어요. 뭐 큰일 난 것처럼 막 이렇게 하지만요. 입안에서 임플란트 수술이라든가 이런 정도의 수술을 했을 때 입안에 이런 피가 스며 나오는 이런 거는 동맥이 끊어지고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 동맥이 끊어지면 그건 정말 몇 분, 30분 이내에 그 사람이 정말 사망할 수 있는 거고요. 입안에서 나는 피는 대부분이 모세혈관,
모세혈관에서 이렇게 나오는 출혈이기 때문에 그렇게 뭐 이렇게 겁먹거나 이럴 필요 없고, 그 입안에서 나는 그런 출혈 같은 건 어떻게 하느냐. 제일 중요한 거는요. 첫째도 둘째도 압박지혈입니다. 압박지혈이 잘 되면 지혈이 얘가 어떤 전신질환이 뭐 간이 안 좋다거나 어떤 뭐 당뇨가 있다거나 어떤 뭐 혈우병이 있다거나 어떤 뭐 안 좋은 병이 있지 않은 한 지혈은 100%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임플란트를 하면서 지혈이 안 됐다고 하면은 아마 꺼즈를 줬을 겁니다. 꺼즈를 돌돌 말아서 입안에다 물고 꽉 있는 힘껏 깨무세요. 압박이 되게끔. 예. 압박이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시죠? 꽉 깨물라는 겁니다. 그러고 1시간 정도 다시 꾹 깨물고 계세요. 그러면 지혈이 될 겁니다. 그러고 나서 지혈이 어느 정도 되면 헥사메딘 개그를 하는 게 낫겠죠. 자, 지혈도 안 됐는데 헥사메딘 개그를 한다라고 했을 때 하면서 자꾸 이 안에서 입안에서 음압이 형성이 되잖아요. 그러면 지혈이 겨우 되려가다가도 다시 터지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지혈을 먼저 좀 이렇게 확실하게, 그 지혈의 가장 좋은 방법은 방금 말씀드렸듯이 압박지혈입니다. 압박지혈을 확실하게 하고, 예. 그리고 지혈이 어느 정도 되고 난 다음에 가글을 하는 게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질문 또 받아보죠. 키보드 매니아님, 2달 전에 지르코니아 크라운을 한 뒤부터 한 달 전부터 잇몸이 부은 느낌이 있고 볼도 많이 부었다. 항생제를 먹고 조금 가라앉은 상태입니다. 다른 치과 2군데 갔는데 별 이상 없다고 하는데 전 무척 불편한 느낌이 듭니다. 오늘 기존 치과 가서 크라운 뜯고 임시치아를 했는데 아직도 부은 느낌인데 볼도 가라앉지 않고 왜 그런 거예요? 글쎄요. 이거는 제가 보질 않아서 잘 모르겠는데요. 크라운을 하고 난 다음에 잇몸이 부은 느낌, 정말 부었는지 부은 느낌인 건지 그건 이제 제가 직접 봐야겠죠. 볼도 많이 부었다가 그것도 정말 많이 부은 느낌인지 직접 정말로 많이 부었더라면 그 치아가 아마 신경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신경에 염증이 생겨서 부었을 수도 있습니다. 단순히 치아가 지르코니아 크라운을 했다는 건 일종의 충치 치료를 했다는 건데 충치 치료만을 했다고 해가지고 잇몸이 붓는 경우는 없어요. 충치 치료를 했을 때 잇몸이 부었다는 거는 안에 치수 신경이 괴사가 돼가지고 그 괴사된 염증이 바깥으로 나오면서 잇몸이 붓는 거거든요. 그게 아니면은 잇몸이 부을 이유가 없습니다. 그게 아니면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냥 잇몸이 부은 느낌일 거고 제가 이제 확실히 보질 않아서 근데 아마 봤던 그 치과 의사들이 대부분이 다 크게 문제가 없다라고 하니까 문제 없는 거겠죠. 그래도 한번 그 치아의 생활력 검사를 한번 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얘가 신경은 정말 괜찮은 건지. 자, 그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밤백의 품격님, 현재 잇몸 염증이 너무 자주 발생해서 통증도 심하고 신경치도 꽤 많이 받았는데요. 행여나 나중에 재발될까 걱정이라 주기적인 치과 방문은 물론이고 틈틈이 영양제로 챙겨 먹을 것 같은데 혹시 괜찮은 영양제 있을까요? 제가 이렇게 웃은 이유는요. 하도 많이 받는 질문이었고 하도 똑같은 많이 받는 질문 저는 또 하도 똑같이 이렇게 그 대답을 하니까 이제 웃었고요. 잇몸 염증이 많이 발생한다라고 하는 것이 염증의 레벨이 과연 잇몸에 한정된 것인지 아니면 치조골이라고 하는 뼈까지 딱 돼 있는 것인지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스케일링을 받는데 치조골까지 영향을 받는 잇몸 염증이라면 그거를 우리는 치주염이라고 하거든요. 그런 상황이라면 백날 스케일링 받아봐야 의미 없습니다. 맨날 주기적으로 치과 방문해봐야 의미 없습니다. 잇몸 수술이나 잇몸 치료를 받아야겠죠. 그러고 나서 주기적으로 치과 방문을 하셔야겠죠. 그리고 시중에서 판매하는 잇몸에 대한 영양제라고 하는 것은 대부분 그 성분이라고 하는 게 뼈를 좀 단단하게 해주고 그 다음에 뭐 지혈 성분, 피가 나고 이런 것들을 좀 이렇게 피가 좀 덜 나게 하는 그런 성분이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뭐 인사돌이라는 이가턴이라는 이런 것들, 그런 거기 때문에 이런 근본적인 이게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게 또 가격이 또 싸지도 않고 또 걔네들은 또 장기 복용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얘네들도 1년 동안
사 먹는 거를 딱 보면은 가격이 그렇게 싼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저희 치주과 교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영양제 살 돈으로 그냥 삼겹살을 한 두세 번 두세 번 사서 드셔라. 그게 오히려 잇몸 건강, 이 치조골, 골밀도를 치밀하게 하시는 데는 훨씬 더 도움이 될 거다. 예, 이런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저도 지금 똑같은 말씀을 드립니다. 예, 영양제 추천할 건 없고요. 가장 중요한 거는 치과를 오셔서 정말 그 잇몸 염증의 레벨이 어디까지 있는지, 만약에 그 뼈에 있는 치주염이라면 잇몸 수술, 잇몸 치료, 잇몸 수술까지도 받으셔야 되고, 잇몸 수술까지 딱 받으면 정말 정말 효과가 좋습니다. 근데 많은 치과에서 많이 안 하죠. 예, 안 하는 이유가 첫 번째, 너무 힘들어요. 치과 의사가 제일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잇몸 수술일 겁니다. 왜? 정말 영혼이 탈탈 털립니다. 이 손이 막 덜덜덜 떨려요. 너무 힘들어 가지고. 두 번째, 예, 예, 돈이 별로 안 돼요. 그래서 자꾸 안 하고 그냥 스케일링만 하고 끝내려고 그러고 그냥 대충 이러는데, 그래도 찾아보시면 정말 뭐라 그럴까? 사명감을 갖고 예, 잇몸 수술 열심히 하는 그런 치과 의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치조골 레벨에서 그렇다면 잇몸 수술을 한번 받아보시는 거 예, 저는 권해드리고, 참고로 저는 잇몸 수술 예, 합니다. 하니까 혹시 그런 상황이 있다면 저한테 오시면 됩니다. 자, 그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블루보틀님입니다. 치아를 떼울 때 아말감으로 하면 기간을 얼마 동안 유지할 수 있을까요? 이번에 치과를 가니 충치가 너무 많다고 충치 치료도 하면서 치아를 떼야 할 것 같은데 아말감으로 할 경우는 어느 정도 유지가 될 수 있을까요? 그리고 벌어진 앞니를 유지장치로 해결할 수 있을지도 궁금합니다. 벌어질 앞니를 유지장치로 해결한다라고 하면은 그 말씀은 교정을 하신 분인 것 같은데, 자, 아말감으로 한다고 해서 기간을 얼마나 유지하고, 레진으로 한다고 해서 기간을 얼마 동안 쓸 수 있고, 금으로 한다고 기간을 얼마 동안 쓸 수 있고, 이런 거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얘의 적응증에 맞느냐, 이게 아말감으로 하는 거에 적응증에 맞느냐, 이게 레진의 적응증에 맞느냐, 이게 금인내의 적응증에 맞느냐가 제일 중요한 거지. 그 판단은 사실은 치과 의사가 제일 잘 알아요. 근데 비용에 대한 문제가 있다 보니까 우리는 이제 그 비용을, 환자분들도 비용에 가장 민감하다 보니까 아말감은 얼마고 레진은 얼마고 인내에는 얼마입니다 라고 딱 얘기를 하면 환자분들은 일단 자꾸 싼 거를 하려고 그러겠죠. 그러니까 아말감이나 레진 이러죠. 근데 정말 자기 치아를 아끼고 정말 이렇게 한다라면 원장님이 판단하셔서 원장님께서 판단하실 때 내 그 충치에 가장 적합한 재료와 가장 적합한 치료를 해 주십시오. 돈 여부를 떠나서. 이게 사실은 정답입니다. 그래서 환자분이 예를 들어서 이거 적응증도 한다는데 이걸로 하겠다라고 했을 때 치과 의사 입장에서는 뭐 그냥 땀 삐질삐질 흘리면서 하는 겁니다. 그리고 기도를 하죠, 간절히. 적응증이 안 맞는 걸 했지만 오래 쓸 수 있기를.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자면 아말감을 했다고 해서 얼마나 걸리고 이게 아닙니다. 딱딱딱 그런 재료마다 교과서에서 제시하는 사실은 적응증이 있어요. 그거는 치과 의사 양심이 알고 있습니다. 뭐 이렇게도 물어보면 되지 않을까요? 치과 의사인 당신은 어떤 요런 정도의 사이즈라면 어떤 걸로 치료를 받겠습니까? 그래서 크라운 있었어요. 크라운 같은 것도 그래요. 치아색이 좋으냐, 금이 좋으냐, 이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사실은 각 사람이라고 하는 거는 기계가 아니지 않습니까? 기계 부속품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사람마다 다 다르고요. 치아마다 다 다르고 이러기 때문에 요 치아에는 어떤 게 제일 좋겠구나라고 하는 거는 치과 의사, 당신의 여러분들의 입안 상태를 직접 본 치과 의사가 사실은 제일 잘 압니다. 그리고 벌어진 앞니를 유지장치로 해결할 수 있는 경우도 있어요. 예, 경우도 있는데 그거는 가까운 교정과에 가서 상담을 받아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 해당되는 건지 안 되는 건지는. 그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섬섬옥수님, 한 달 전에 레진 치료, 충치가 다시 생길 수가 있나요? 레진 치료 한 달 전에 했는데 충치가 한 달 다시 생긴다? 그건 아이들 같은 경우는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이들.
충치 진행 속도가 엄청 빠른 아이들은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정말 매시브하게 이렇게 쫙 충치인 그 생긴 아이들이 있거든요. 그럼 여기 막 치료를 해요. 막 치료하고 이쪽에 막 치료해요. 이렇게 치료를 막 이렇게 하는 중간에 이쪽에 막 충치가 다시 생기고 다시 생기고 이러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성인에 있는 경우는 저는 글쎄요. 어 그렇게 흔하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예. 아마 충치가 덜 제거됐거나 아니면 레진을 치아가 있어요. 여기에 치료를 했는데 요쪽 부위에 충치가 따로 있었다거나 이런 거 아닐까 싶습니다. 예, 그다음 질문 또 받겠습니다. 넘버원 님. 신랑이 양쪽에 임플란트를 했는데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먹고 얼음을 자꾸 깨먹어요. 많이 안 좋지 않나요? 예. 많이 안 좋죠. 예. 많이 안 좋죠. 임플란트를 했다고 해 가지고 아까도 얘기했죠. 평생 쓰는 거 아닙니다. 정말 관리 잘해주 자연 치아하고 차원이 다 자연 치아는 위에 이렇게 깨물어 먹는 힘 뿐만 아니라 이렇게 옆으로 가는 옆으로 갈아 먹는 요런 것도 되게 튼튼해요. 임플란트하고 하는 거는 이렇게 수직 압력에는 괜찮은데 옆으로 가는 이런 측박 압력에는 굉장히 약합니다. 그래서 임플란트를 해도 역시 딱딱하거나 질긴 거 굉장히 안 좋고 특히 오징어, 마른 건어물, 쥐포, 마른 쥐포 이런 것들은 임플란트에는 아주 상극이기 때문에 절대로 하시면 안 되고 임플란트로 얼음 깨먹는 거 추천하지 않습니다. 아니 근데 임플란트뿐만이 아니라 자연 치아에서도 얼음 깨먹는 거 추천하지 않습니다. 아니 얼음을 왜 깨먹어요? 얼음은 녹여 먹으라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예. 오늘도 제 환자분 중에 그런 환자분이 우리 아이스크림 중에 비비빅이 있죠. 비비빅 그 딱딱한 거. 이거 아이스크림은 이렇게 해가지고 혀로 녹여 먹으라고 있는 거지. 그 하드를 왜 깨먹어요? 깨물어서 먹다가 결국은 치아 균열, 치아 크랙이 와가지고 오늘 크라운 씌우신 분 계십니다. 얼음과 아이스크림 카드는 혀로 녹여 먹으라고 있는 거지 깨물어 먹는 거 아닙니다. 모든 거에 용도가 있어요. 아이스크림 먹는 얼음 먹는 법, 아이스크림 하드 먹는 법. 이 정도 우리 어린 아이들한테 설명했듯이 어른들한테 제가 이걸 다시 말씀드릴 수 없는 그 사용법은 다 있는 겁니다. 사용법대로 딱 사용하셔야 뒤탈이 안 나는 거고 뒤탈이 딱 났었을 때는 본인의 과실에 의해서 본인이 만든 질병이기 때문에 본인이 그에 응당한 책임을 지셔야겠죠. 자, 그다음 또 질문 받겠습니다. 더 넓은 세상님. 잇몸병 완치가 가능할까요? 1,000억을 줘도 안 바꿀 자연치아 영원히 지키고 싶어요. 인공치아는 되도록 인생 후반부에 하고 싶은데 왜 나의 치아는 말을 안 듣고 이렇게 나는지. 어릴 때 양치질 열심히 해라. 와닿지가 않으니 몰라니까 다 어릴 때 인생 선배님 말씀이 다 맞네요. 완치까지는 안 해도요. 더 이상 진행 속도를 멈추게 할 수는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치주질환이라고 하는 거. 잇몸 수술 받고 관리를 잘하면 즉 치과 질환은 거는 관리의 질환입니다. 관리의 질환이고 치료가 다 끝났다고 해서 만세 하면서 다시는 치과 안 오고 이거 아닙니다. 잇몸 수술 쭉 받고 그다음에 3개월 6개월에 한 번 스케일링 받고 그다음에 1년에 한두 번씩 잇몸 수술까지는 아니어도 깊숙하게 잇몸 치료 한 번씩 받고 이런 식으로 하면 더 이상 진행 속도를 늦추고 멈출 수는 있어요.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자연치아를 영원히 지키기는 어렵죠. 우리 목표가 뭔지 압니까? 우리 여러분들 8020이란 말 들어봤죠? 일본에서 굉장히 유행했던 치과 의사들의 목표였습니다. 뭐냐? 우리의 자연치아가 28개인데 80세까지 20개 정도를 유지할 수 있어요. 안 뽑고 유지하면 그 사람은 그리고 나름대로 건강하고 성공된 인생이다. 대부분 그렇습니다. 저도
뭐 25년 뭐 이상 이렇게 개업을 하고 막 이렇게 했지만, 예. 80세까지 20개 이상의 치아를 남겨놓으신 분들, 예, 그런 분들은 정말 대부분 다 건강하세요. 예, 정정하시고. 물론 28개 치아 다 남겨놓으신 분들 정말 있죠. 그런 분들은 제가 깜짝 놀랄 정도로. 한 1년에 한 몇 명 정도는 있어요. 몇 명 정도는. 음.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예전에는 우리가 잘 몰라서 그랬다 치더라도 지금은 얼마나 정보도 많고 또 저도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정보를 드리지 않습니까? 그렇게 잇몸 수술 받고 뭐 이렇게 하면, 예, 충분히 그렇게 많은 자연 치아를 좀 더 유지하고 이렇게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다음 질문 보겠습니다. 여은님, 치과에서는 치아에 아무 이상이 없고 신경도 아무 이상이 없다고 하는데 뜨거운 음식을 섭취할 때 통증이 있어요. 원인과 치료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그거는 정말 직접 봐야 될 것 같고요. 혹시 신경 치료한 치아였더라면 뜨거운 물에 그렇게 통증이 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예. 근데 그게 뭐 없게 하는 게 조금 어려워요. 왜냐면은 그걸 물론 재신경 치료라든가 이렇게 딱 해서 할 수 있는데 그게 뭐 부근관이라고 하는 거의 존재 때문에 그런 거라면 그거는 정말, 예, 신경 치료로서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 그렇게 말씀드려서 그게 정말 음식을 먹기 뭐 아주 힘들 정도냐 아니면 어쩌다 막 이렇게 불편은 하지만 뭐 그런 정도는 아니냐에 따라서 뭐 적극적인 치료가 들어가기도 하고 그냥 지켜만 보기도 하고 조심조심 이렇게 쓰기만 하고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이렇게 딱 접근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확한 원인과 그건 만약에 신경치료 막 이런 것도 없는 그런 치아인데 자연 치아다라고 했었을 때는 그 자연 치아가 민감해서 그런 거니까, 예, 민감해서 그런 거니까 지금 원인은 딱 알잖아요. 뜨거운 음식에 섭취 자기가 어떤 원인에 딱 안다라면은 자극 요소를 딱 알면은 그 자극 요소를 당분간은 피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당분간은. 근데 지금은 괜찮을까 해서 그거 뜨거운 거 한번 대보고 한 그거 깜짝 놀라고 그래서 참 피하다고 있다가 한 보름 정도 있다가 지금은 괜찮아 또 이러면은 얘가 다시 우리의 모든 그 신체는 원상 회복하려고 하는 그런 그런 그 뭐라 그럴까 텐던시 그런 경향이 있는데 자꾸 요런 걸 그 자극 요소를 자꾸 자극하면 원상으로 회복하려다가도 다시 그냥 얘가 다시 그냥 깜짝 놀라고 원상으로 회복하려도 다시 깜짝 놀라고 이러다가 결국은 돌아올 수 없는 다리를 건너게 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자꾸 그런 자극 요소를 테스트하면서 이렇게 하는 거는 조금 피해 주시면서 이렇게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켜보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예. 그다음 또 질문 보겠습니다. 크루아상님, 제 어머니께서 68세, 예, 부산 분인데 자연 치아가 거의 없으시고 임플란트는 하나도 안 하신 상태입니다. 자연 치아는 거의 없는데 임플란트도 안 했어요? 그럼 다 틀니를 하셨나 보네요. 반 이상의 치아가 없는지 10년, 15년은 되었을 것 같고 일부 치아에 틀니를 부착해 계십니다. 예. 틀니를 부착해 계십니다. 잇몸도 이미 많이 내려갔을 것 같아요. 이런 경우 임플란트 몇 개 정도 하는 것이 좋고 잇몸 심리 접착가 가능할 수 있을까요? 공사할 게 너무 많아 치과를 돌아다닌다 한들 어디를 선택해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잘 되어야 하는데 어떤 기준으로 선택해야 될지 대학병원에 하는지 문의드려요. 뭐 어머니께서 어쨌든 치아가 없어가지고 여기 뭐 부분 틀리도 하고 뭐 이렇게 하셨는데 그게 임플란트를 몇 개를 해야 될지 제가 어떻게 합니까? 정확하게 어떤 치아가 몇 개가 없는지도 제가 잘 모르는데 그래서 중요한 거는 일단 한 몇 군데 치과 가까운데 동네 가까운 치과 몇 군데 가셔가지고 한번 상담을 받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치과 선택하는 요령은 제가 뭐 언젠가도 말씀드렸잖아요. 이렇게 딱 인터넷으로 막 검색해가지고 아니면 뭐 페이스북이라든가 이런 어디 인스타 이런데 막 치과 광고가 막 뜹니다. 뉴스 기사를 봐도 막 치과 광고가 막 뜨죠. 뭐 임플란트에 뭐 합리적인 가구 뭐 해가지고 임플란트 뭐 30만 원에 할 때 뭐 어쩌고저쩌고 뭐 하면서 막 굉장히 싸게 하는 것처럼 막 이런 데는 절대 가지 마시고 그냥 여러분들 동네 치과 얼마나 많습니까? 사거리 코너만 딱 가도요. 치과가 최소한 7-8군데는 있습니다. 어느 동네를 가도. 부산도 마찬가지예요. 사거리에만 가도 한 7-8군데 치과가 있습니다. 그럼 그거 가셔가지고 그 7-8군데 치과 중에 그나마
거기서 원장이 바뀌지 않고 한 자리에서 제일 오래 했던 곳, 10년 이상 했던 곳, 원장이 바뀌지 않고 그 혼자서 그렇다면 그 치과는 어느 정도 믿어도 되니까 그런 치과 위주로 가셔서 예, 어머니를 한번 보여드리고 상담을 몇 군데를 좀 받아보세요. 예, 그러면 아마 답이 나올 겁니다. 그렇다고 아까 얘기했던 그런 덤핑 치과, 임플란트 30만 원 해준다. 이런 데 가가지고 상담을 받으면 예, 그냥 눈탱이 맞는 겁니다. 덤탱이 씌우는 겁니다. 충분히 더 쓸 수 있는 자연치아도 다 웬만하면 다 뽑아. 웬만하면 다 뽑고 임플란트 싸니까 빠바박. 근데 나중에 따지고 보면 별거 싼 것도 아니에요. 자, 그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스메디아 처치님. 저는 지체장애 기초생활수급자인데요. 임플란트를 3개 해야 한다고 잇몸도 많이 좋지 않다고 합니다. 혹시 지원을 받거나 좀 저렴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지체장 아마 보건소에 아마 알아보시면 보건소마다 그 치과 의사 선생님들이 장애인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그 봉사하는 그런 보건소가 있습니다. 아마 그쪽을 통해서 한번 알아보시면은 아마 방법이 있을 것도 싶은데, 예. 제가 참고로 지금은 제가 이제 그쪽을 나가지 않는데 제가 예전에 동작구가 있었을 때 동작구 보건소에서는 그런 걸 했었거든요. 지체장애인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치과 치료를 이렇게 좀 해드리고 막 그런 게 좀 있었었는데 지금도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아마 지자체마다 아마 있을 겁니다. 그 지자체에 한번 문의를 한번 해보시면 지자체에서 아마 도움을 주는 지자체가 아마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예. 그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해피바이러스님. 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중반인데 시린니가 많습니다. 타고난 걸까요? 아니면 잘못된 칫솔질 습관 때문일까요? 아니면 교정을 해서 그런 걸까요? 네. 시린니가 많은 게 원인이 너무 많죠. 예. 근데 충치도 있고 풍치도 있고 많은데 많은 부분이 사실은 치경부 마모증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시린니가 많아요. 또 30대 중반이라면 아마 그거일 것 같아요. 근데 치경부 마모증의 원인은요. 예, 맞습니다. 가장 첫 번째로 꼽는 게 칫솔질을 너무 세게 분노의 칫솔질을 이거는 그냥 칫솔질을 아기 다루듯이 부드럽게 하는데 정말 분노의 뭐가 그렇게 한이 맺혀가지고 막 예. 자기 학대하듯이 예. 그렇게 칫솔질을 하면 치아가 다 깎여 나가죠. 그리고 전동 칫솔 얼마나 셉니까? 힘이 엄청 세. 전동 칫솔을 막 대요. 막 대. 그럼 또 다 그런 경우 치경부 마모증이 생기고요. 또 하나 딱딱하고 질긴 음식 좋아하면 이를 막 악물거나 이러면 또 치아 그런 데가 막 이렇게 깨져 나갑니다. 치경부 마모증 그래도 생깁니다. 그래서 잘못된 칫솔질 습관, 딱딱하고 질긴 음식 좋아하는 식습관 이런 두 가지가 서로 상승작용을 하면서 치경부 마모증이 생기니까 이 두 가지를 좀 조심을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예. 그다음 오늘 질문이 좀 많네요. 그다음 질문도 받겠습니다. 김선자님. 위에 어금니에 임플란트를 했는데 아랫니가 솟구쳤다고 깎았어요. 근데 너무 시려서 도저히 씹을 수가 없어서 임플란트 한 게 무용지물인데 신경치료해야 될까요? 예. 아마 위에 어금니를 굉장히 빠진 지 오래돼 가지고 했던 것 같아요. 예. 그러면 이쪽에 치아가 없으니까 아래 치아가 막 솟구친단 말이에요. 그래서 많은 경우에 있어서 너무 많이 솟구쳤으면 이 솟구친 것만큼 깎죠. 근데 너무 많이 깎는다. 지금처럼 시린 정도로 깎는다라고 했을 땐 그거를 정말 신경치료하고 크라운을 하는 경우도 있고 교정을 해가지고 아래로 내려가는 경우도 있는데 연세가 있으신 분, 나이가 있는 분들은 보통 교정을 해서 이렇게 압파를 하지 않고 보통은 신경치료하고 씌우거나 아니면 크게 시리지 않겠다라고 하면은 이렇게 그 치아를 이렇게 다듬기만 하는 정도인데 아마 해주신 그 치과 의사 선생님께서는 그냥 씌우면은 비용도 많이 들어가고 이렇게 하니까 아마 그냥 다듬는 정도로만 이렇게 하려고 노력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하지만 그게 좀 너무
많이 솟구쳐가지고 그랬던 것 같으니까 제 볼 때는 정말 신경 치료하고 예, 씌워주는 것까지도 생각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왜? 말씀하셨듯이 씹어먹기 위해서 임플란트를 한 건데 씹어먹지 못하면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그다음 또 질문이 유은님. 맨 뒤에 어금니를 재신경 치료하고 크라운인데 계속 시큰한 게 있고 그쪽으로 못 씹어요. 왜 그런 걸까요? 재신경 치료까지 했는데도 못 씹을 정도다. 그럼 제가 볼 땐 좀 힘들 것 같은데요. 예. 그 신경 치료가 안 되는 거는 일단 첫 번째 뿌리에 금이 가서 그런 걸 수도 있고요. 뿌리에까지 금이 갔다라면 그거는 뭐 도저히 할 수가 없는 거. 두 번째, 재신경 치료까지 했는데도 그렇다면 아까 얘기했던 부근간 아주 정말 그거는 현대의학 인간으로서는 어떻게 소독을 할 수 없는 그런 억세서리 캐널 부근간이라는 존재가 있어요. 그게 있는 경우는 그게 있는지 없는지는 어떻게 모릅니다. 예. 그거는 뽑아가지고 정말 전자현미경으로 봐야 그는 딱 보이는 거기 때문에 예, 미세현미경으로도 안 보입니다. 예. 그런 게 딱 있는 경우가 아닐까 싶습니다. 근데 그런 경우 자 뿌리에 금이 갔건 부근간 때문에 그러건 음식을 씹어 먹지 못할 정도로 신경치료를 받았는데도 했다는 경우는 대부분 발치에 적응증이 됩니다. 예, 그 다음 질문입니다. 드넓은 세상님. 작년 초에 26, 작년 12월에 27, 올 2월에 28번 부근에 피가 많이 나고 연속해서 문제가 생기니 집 근처 병원에서는 26, 27을 지키기 위해서 28번 사랑니를 빼자고 하시는데 사랑니도 지키고 싶은데 고민입니다. 치간 칫솔에 단점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멀어지거나 계속 사용해도 될지. 예. 아무래도 아까 뭐 사랑니 계속 간직하면 좋죠. 간직할 수 있으면. 근데 직접 본 또 치과 의사가 또 가장 또 정확할 수도 있습니다. 26과 27을 지키기 위해서 28번을 빼는 게 좋겠다. 28번 부위에 또 피도 많이 나고 계속 문제가 계속 생기니까 예. 제가 볼 때도 예, 뽑으라고 하는 거 그렇게 뭐 나쁜 그거는 아닙니다. 근데 정말 사랑니를 뽑기 싫으면 정말 관리를 잘 하셔야 되는데 예, 그 관리가 솔직히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거 관리하려다 정말 아까 얘기한 26, 27까지도 망가질 수가 있기 때문에 아마 뽑자라고 했었던 거고요. 치간 칫솔의 사용의 단점. 치간 칫솔을 너무 빡빡한 거, 너무 사이즈 큰 거를 이렇게 쑤셔야 되면 잇몸 사이 치간 공간이 생겨날 수가 있기 때문에 부드럽게 너무 텐션 너무 센 힘으로 들어가지 않게 살짝 들어가는 정도의 사이즈의 치간치료를 사용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또 하나 드넓은 세상님 제가 이건 뭐 농담은 아니고요. 지금 갑자기 생각나서 그런데요. 지금 저한테 그 전문 용어를 쓰셨지 않습니까? 예. 상악 좌측 제2, 제1 대구치를 26번이라고 표현을 하셨고 예. 그 다음에 제2대구치를 27번이라고 표현을, 보통 이제 첫 번째 큰어금니, 두 번째 큰어금니, 보통은 이렇게 또 뭐 얘기를 하고, 뭐 뒤에서 두 번째 뭐 이렇게 하는데요. 뭐 지금 이렇게 방송에서 저한테 이렇게 딱 말씀하시는 거는 괜찮아요. 괜찮은데, 치과에서 이렇게 전문 용어를 쓰시면 환자분한테는 별로 좋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예. 저부터도 사실은 좀 그렇습니다. 왜냐면 환자분이 여기 16번 치아가 뭐 시큰 거래요. 여기 뭐 27번 치아가 어쩌고 뭐 이래요. 여기 34번 치아가 어쩌고 이러면은요. 일단 저는 딱 저는 일단 방어 기전이 딱 옵니다. 이분은 뭔가 굉장히 까다롭고 굉장히 많이 알아보고 뭐 이러신 분이구나. 내가 뭐 하나 딱 실수를 할 수 있겠구나. 그래서 방어 진료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의사가 방어 진료를 하는 거는 결코 환자한테, 과잉 진료하는 것도 환자한테 안 좋은 거지만 방어 진료하는 것도 환자한테 안 좋은 겁니다. 즉, 제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의사로 하여금 환자분한테 어떤 선입견을 갖게 하면 안 좋다는 걸 저는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즉, 의사로 하여금 정말 객관적으로 딱 이렇게 진단을 할 수 있게. 그러기 위해서는 그런 지금 말씀하신 26번 치아, 28번 치아 이런 전문 용어는 의사 앞에서는 되도록이면 쓰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게 지금 갑자기 좀 생각이 나가지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 다음 질문 또 받겠습니다. 섬섬 옥수님. 잇몸이 주저앉아서 치과 치료도 받았습니다.
지금은 아플 정도로 시리지는 않지만 이 사이에 음식물이 끼면 신경 쓰여서 혀로 자극을 주니 어느 때는 살짝 시리는데 그 시린이 전용 효과 있을까요? 전용 치약 효과 있을까요? 뿌리가 좀 드러나 가지고 시린 게 맞다라면 시린이에 쓰는 전용 효과 그 치약 뭐 센소다인 시린메드 뭐 이런 거 효과 있다라고 봅니다. 근데 한 번에서는 안 되고 한두 번에서는 안 되고요. 적어도 한 통은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효과 있다라고 봅니다. 그건 검증된 거니까요. 그다음 질문 또 받겠습니다. 송하연 님. 임플란트 수술한 지 8일 됐습니다. 뼈 이식했고 상악동 거상술했고 임플란트 식립 3개를 한꺼번에 했습니다. 어휴. 근데 뚜껑 부분 옆에 잇몸이 파였는데 괜찮은 걸까요? 아니면 치과 방문 시 다시 꼬매야 되는 걸까요? 뚜껑 부분 옆에 잇몸이 파였다. 괜찮은 걸까요? 제가 볼 때 큰 문제는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만 근데 그 파인 게 뭐 어느 정도 파인 건지는 제가 직접 본 건 아니기 때문에 한번 치과에 방문해서 한번 체크를 받아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질문이 오늘 역시 임플란트가 좀 많이 핫하네요. 임플란트가 역시 핫한 그 주제인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질문이 많아서 지금 한 3분 정도 남았는데요. 질문을 한 몇 가지만 더 받고 다음에 이어서 다음 달에 이어서 이렇게 좀 더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시간이 다 관계상. 자, 그다음 질문이 인생 후반전입니다. 부모님의 연세가 있으시다 보니까 틀니보다는 임플란트를 해서 음식을 잘 드시게 하고 싶은데 보통 어른들의 치아의 경우 임플란트나 틀니 중 어느 것을 해드리는 것이 가장 좋을까요? 당연히 할 수만 있다면 임플란트가 최고죠. 자, 씹는 것만을 비교로 했었을 때 자연 치아를 100이라고 하면 임플란트는 한 85에서 90까지 갑니다. 틀니, 부분 틀니는 한 40 정도입니다. 완전 틀니, 치아가 하나도 없었을 때는 10입니다. 10에서 15. 애매한 데죠. 평생 틀니를 쓰다가 임플란트를 하신 할머님이 계셨어요. 임플란트 완성되는 날 제가 빵을 드렸습니다. 한번 직접 드셔보십시오. 테스트를 하기 위해서 빵을 드렸어요. 빵을 딱 드시는데 그 할머니께서 눈물을 주르르 흘리셨어요. 너무 행복하다고. 평생 틀니만 이 불편한 틀니를 대그덕거리고 이러다가 그런 거 없이 그런 걱정 없이 임플란트 자기 치아죠. 그 정도입니다. 임플란트와 틀니의 그거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당연히 부모님께서 하실 수 있는 체력과 그리고 경제적인 능력과 이것이 된다라면 당연히 임플란트가 제일 첫 번째 옵션이 되는 거고요. 임플란트를 할 수 없는 여건이 되었었을 때 사선적으로 틀니를 하는 거지 틀니가 첫 번째 그거는 아니라는 거를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 아버지도 저희 아버님이 90세가 좀 넘으셨거든요. 저희 아버님도 제가 다 임플란트로 해드렸지 틀니를 먼저 해드리지 않았습니다. 틀니가 얼마나 불편한 거를 저도 잘 알기 때문에. 그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굿럭 제이님. 치아 사이가 좁아서 치간 칫솔이 안 들어가서 치실만 쓰고 있는데요. 치실만으로 예방 효과가 있을까요? 그리고 회전법은 전혀 소용이 없나요? 치간 칫솔이 안 들어가면 당연히 치실만 써야죠. 치간 칫솔이 안 들어가는데 계속 억지로 치간 칫솔 놓으면 그거 안 된다고 아까 말씀드렸죠. 이에 구멍 납니다. 치실만으로 당연히 예방 효과 있고요. 치실 필수입니다. 치실만 잘 사용해도 치아의 수명 10년에서 20년 늘릴 수 있습니다. 회전법 당연히 왜 소용이 없습니까? 회전법 아주 좋죠. 회전법을 기초로 해서 하는 게 진동을 주면 바스법이 되는 겁니다. 당연히 중요하죠. 자, 질문 하나만 더 받고 이제 오늘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CKH님, 대학병원에서 앞니 임플란트 진행 중에 브릿지를 권유하시는데 앞니 임플란트가 많이 어려운가요? 뼈 이식까지 해놓았는데요. 좋은 질문인데 요거까지만 저 역시 앞니인 경우에는 임플란트보다는 브릿지를 보통 많이 권합니다. 왜? 앞니는 기능을 하는 것보다는 사실 보여주는 측면이 더 많죠. 그래서
어금니는 기능을 하니까 그래서 앞니는 보여 예쁘게 나오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근데 임플란트는 예쁘게 나오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앞니가. 그렇기 때문에 예쁘게 나오기 위해서는 브릿지를 하면 정말 해놓은 것, 자기가 안 해놓은 것처럼 좀 예쁘게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근데 앞니 같은 경우는 정말 대부분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정말 대부분은 다 브릿지를 선택을 하시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옆에 치아 깎는 거 싫다. 안 예뻐도 좋다. 나는 그래도 임플란트다. 그럼 임플란트 하셔야죠. 하지만 안 예쁜 거 그거는 충분히 생각을 하셔야죠. 예쁘게 나오지 않기 때문에 대학병원에서 브릿지를 권한 거고 저 역시 앞니인 경우에는 브릿지를 종종 권합니다. 자, 오늘 비욘드 임플란트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오늘 여기까지 방송을 마치기로 하고요. 질문이 많이 들어왔는데 저희가 다 좀 정리를 해서 다음 시간에 계속 이어서 저희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오늘 방송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달에 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